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개편하고 마련된 수요일의 야심찬 코너. 어떤 이슈든 지루할 틈이 없는 최고의 입당을 보여줄 두 분 소개합니다. 신장식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예, 네. 신장식 변호사님은 뭐 원래 고정이었으니까. 네네. 예. 근데 이제 제목이 원의 측면 승부네요. 예. 원내 정면 승부를 해야지 그 원의 측면 승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원에 계시니까. 다음에는 원내로 가기를 바라면서. 예. 천하람 변호사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대구에서 태어나서 요즘 순천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방송을 위해서 순천에서 먼 길을 온 만큼 굉장히 재미있게 또 방송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결국은 정치는 인지도 싸움 아니겠어요? 예. 끌어올려야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얘기할 주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수사와 관련해서 지위가 아닌 당무다 이런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뜻인지 신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김학의 사건 2019년 3월 18일 날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호 은폐 정황 보인다. 검경 현 지도부가 조직에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언론에서 야, 이거 비호 은폐한 사람이 당시 김학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언론 기사들이 쭉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손해배상 5억인가요?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민사소송.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는 피고로 특정이 됐기 때문에 형사는 면책이 되는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민사사건이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이 얘기는 그 대통령으로서 일반적인 당부를 얘기한 거지 수사를 하라고 지휘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답변서를 법정에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이야기는 대통령이 나를 콕 찍어서 수사 그렇죠. 지휘해서 부당한 개입을 했다 이거네요.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봐도 이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만 놓고 보면 이걸 가지고 곽상도 의원을 찍어서 얘기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곽상도 의원 입장에서 좀 당시에 크게 억울했던 것 같은 게 좀 상황을 놓고 보면 대통령께서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있고 나서 그때 법무부 산하의 검찰 과거사위원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김학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그 곽상도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곽 의원이 굉장히 억울했든지 이게 950건 정도 보도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과거사위에서 수사를 좀 해봐라라고 권고를 해서 그 이후에 검찰 수사가 됐는데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곽상도 의원의 얘기는 이게 대통령이 하신 얘기 자체가 그 자체로서 표적이다라는 것보다 그 이어졌던 전체 과정 이걸 보면 나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 과정을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그게 무슨 조폭들이 야 그쪽에 손 좀 봐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 두목은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그 뜻을 헤아려 가지고 행동에 나섰다. 사실은 거의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곽상도 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대통령이 당시에 했던 워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자연 김학의 버닝성 사건 보고를 받고 나서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검찰과 경찰이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 비호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시기 바란다. 이거는 당연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말이고 또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천 변호사 말대로 곽상도 의원이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큰 정치적 쟁점이나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봐도 이게 어떤 곽상도 의원이 모르겠습니다. 저도 직접 물어본 건 아니라서 이게 승소를 하려고 얘기를 했다라기보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냥 어떤 자신의 억울했던 거를 토로하기 위한 그런 소송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법정으로 끌어내는 방식의 정치는 사실은 의도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참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이죠. 곽상도 의원은 본인이 억울해서 그런지
그 대통령의 가족들 문제를 끈질기게 지금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곽상도 의원이 얘기하는 게 그랬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예.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결국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 얘기는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검찰이 기소를 했죠. 불구속 기소. 네,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했고 이성윤 지검장은 영가를 냈다고 하던데 수사심의를 본인이 신청했으니까 이게 자충수가 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일단은 정치권 여당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고 보수 언론과 야당에서는 피의자가 됐으니까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전하람 변호사 이야기부터 들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이거는 물러나야 된다라고 보고요. 예. 사실 서초동에서도 이게 설마 안 물러나겠나 이런 분위기가 있다가 이번에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자진 사퇴를 안 하겠다라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그럼 보면서 역시 뭔가 대단한 양반이다. 멘탈이 강하신 분인 것 같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물론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나 이런 분들도 기소가 되더라도 현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죠. 예. 근데 우리가 검찰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훨씬 더 엄격한 그런 기준이 있었던 게 내가 재판을 받고 형사 기소가 된 사람이 남을 수사한다. 이게 사실 좀 웃긴 일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 돈봉투 사건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되자마자 바로 직무에서 배제되고 면직 처분도 곧 잇따르고 이랬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받는 것도 중앙지검장으로서 굉장히 큰 일인데 기소까지 된 마당에 안 버티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예. 백혜련 의원이나 여당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이게 어떤 기존의 관행과 벗어나게 이렇게 계속 직을 유지하겠다라는 거 보이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다라는 거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 징계나 감찰에 검찰총장이 이렇게 징계나 감찰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켰던 사례는 있죠.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 사례를 만들었던 분이고요. 저는 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선택적 기소다 이렇게 보입니다. 선택적 기소라는 측면은 기소 대상자가 이성윤만 딱 찍어서 갔어요. 사실은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를 할 것 같으면 같은 지휘 라인에 있었던 지휘계통에 있었던 윤대진 소위 소윤이라고 불렀던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했던 윤대진 검사장도 기소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이거 수원지검에서 이루어졌고 안양지청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거든요. 수사도 다 수원지검에서 했어요. 굳이 중앙지검에 명분은 이규영 검사 사건과 병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굳이 중앙지검에 딱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자기네 지검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기 관할 지역에서 재판받는 중앙지검장이니까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선택적 기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보통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많이 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선택적 기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라도 제 식구 감싸기 안 한 것도 굉장히 큰 의미 있다라고 보고요. 예.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있고 이 건과 관련해서 아마 지금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점에서 좀 다른 분들과 차이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저도 사건 내용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결재 라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당시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에게 이규원 검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마라라는 외압을 본인이 직접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결재 라인에 있는 분들과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결재 라인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기소해버리면 가뜩이나 직권남용 무죄 잘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은 기소가 성립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게 선택적 기소라고 하시는 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좀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원론적으로 그러면 김학의가 출국하는 걸 그냥 뒀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쌍팔년도식 생각이거든요. 예. 이게 옛날에 독재 정권이거나 이러면 몰라도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목적이 좋고 정의에 부합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가는 절차도 잘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이 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는 거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왜 절차적 정의가 이 사건에서만 발휘가 그렇게 돼야 네. 되냐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기존의 검찰 조직에서 절차를 어겼던 거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목적을 위해서 이 사건에서 절차를 위반해도 되겠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기 얘기해야 될 거는 실제로 절차 위반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절차 위반의 핵심이 뭐냐면 사건 번호나 내사 번호가 옛날 걸 갖다 썼다라든지 사건 번호가 정식으로 부여돼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긴급 출금을 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해서만 긴급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데 사건 번호 없으니까 김학의는 당시 피의자가 아니었다라는 예. 것에 근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검찰도 다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그런 사건 번호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피의자를 판단하지 않아요. 피의자 실질설이라고 해서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라면 사건 번호는 내사 번호가 있건 없건 간에 피의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의 명확한 입장이 이런 피의자 실질설이에요.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 위반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전제로 깔고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은 기소 권한이 검사에 대한 기소 권한이 검찰에 있느냐. 이거 검사에 대한 기소하려고 만든 게 공수처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다툼이 있고 이견이 있어요. 근데 공수처법의 공수처의 설립 취지상 검사에 대한 기소 권한은 공수처에 독점적으로 전속 관할로 돼 있다라는 예. 게 공수처장의 또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마치 기소 권한은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 프레임에서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절차 위반이 있냐 진짜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를 때. 두 번째 검사가 검찰에서 이렇게 검사에 대한 기소를 법원의 판단도 아직 안 나왔는데 막 밀어붙여도 되는 거냐. 알겠습니다. 제가 자, 여기서 예. 천하람 변호사의 반론 짧게 한번 듣고 요 주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거는 제 생각에 그 신 변호사님께서 팩트를 조금 잘못 알고 계신 예. 것 같은데요. 이게 피의자이냐 아니냐 이게 쟁점이 아니고요. 이규원 검사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면 즉 실제 있지도 않은 사건 번호를 쓰는 순간 그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규원 검사 문제되는 것이 단순히 직권남용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허위 공문서 작성이랑 행사가 문제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허위 수번호를 썼다라는 면에서 이거는 절차 위반이 당연히 있는 사건이고요. 이게 피해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그 공수처법 열심히 봤는데 어디도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공수처만 기소할 수 있다라고 써 있진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검사 판사를 여러 곳에서 수사해서 기소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라는 것이 또 수사기관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잘못됐다. 이건 어폐가 있다. 이게 신 변호사님 다시 줘야겠는데. 네네. 예. 아니 그 공문서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부분은 이규원 검사와 관련돼서 지금 기소돼 있는 사항이에요. 이것도 기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1심 판단 받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절차 위반 그 김학의 7금 사건의 기본적으로 본질이 뭐냐면 그 사건 번호 없는데 불법적으로 출입 금지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불법이 아니면 그 수사는 계속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라고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건지 저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려워요. 자, 이쯤에서 예. 마무리하죠. 두 분 다 할 말 다 한 것 같은데.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성윤 지검장이 스스로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법무부에서 입장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뭐 법무부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뭐 타의로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고요. 다만 일각에서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그 자리를 지키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의 거취 문제가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뭐 아내 사건이라든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사건이라든가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한동훈 검사의 폰도 아직 중앙지검에 있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이성윤을 빨리 몰아내는 그룹이 있고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그룹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 두 분 다 정치인이시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전 그런 세간의 판단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천 변호사님. 저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이 과연 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그립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예. 현재 상황에서도 저는 오히려 이성윤 지검장이 나가고 나서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이 됐든 여러 측근이 됐든 수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 바람이 천 변호사님의 그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 지검장이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여당의 언론개혁 입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포털 뉴스 알고리즘 공개법을 발의했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천 변호사님.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각 포털이 기사 배열을 어떻게 하는지 그 알고리즘을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뉴스 포털 이용자위원회라는 거를 설치해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걸 또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이런 게 핵심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포털은 지금 AI가 자동으로 뉴스 판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MBC 보도도 그렇고 또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90%가 보수 언론의 기사만 올라가는데 이건 그러면 알고리즘이 조작된 거 아니냐. 공개해라. 뭐 이것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이런 법안을 발의하자 드루킹 같은 여론 조작으로도 모자라서 언론까지 통제하려고 한다. 전두환의 보도 지침이 떠오른다. 맹비난을 했죠. 이 비판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전두환 시절에 보도 지침을 직접 안 보신 분이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보도 지침 처음 보도했던 게 월간 말이라는 말지. 그때는 이제 비밀리에 지금 출판되고 있었던 공개 출판이 아니라 했던 월간 말지에서 봤는데 그 보도 지침은 사실은 소위 야마라고 얘기하는 기사 제목, 그다음에 몇몇 하단에 기사 몇 줄까지 그 분량까지 딱 지정을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런 보도 지침과 지금 오히려 편향적인 기사가 포털에 노출되는 것 같은, 그 포털에 노출되는 뉴스가 좀 편향적인 것 같으니까 이거를 어떤 알고리즘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는 건 이건 앞뒤가 안 맞죠. 예. 뭐 근데 비유법이잖아요. 아니 비유법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가를 국민들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정부에서 몇 단 기사 제목부터 분량까지를 정해주던 전두환 시절의 보도지침을 비교하는 건 보도지침을 모르는구나 이분이. 저는 이런 판단밖에 안 들더라고요. 뭐 모든 걸 법으로 재단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은 뭐 사기업 부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포털이 뉴스를 다루다 보니까 중요성이 다른 것보다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법을 발의한 것 같은데 일단 천 변호사 볼 때는 어때요? 사람 대신 AI가 편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공정성을 차치하고 AI가 하는 것 자체에 좀 저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계속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만 많이 추천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 네이버 뉴스를 보다 보면 거의 뭐 저희 당 소식 같은 것들 많이 나오고 예. 약간 확증 편향을 갖게 하는 게 있어요. 예. 네. 물론 그걸 막기 위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자기가 원하는 언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나름대로 조치들은 하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뭐랄까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AI가 추천해 준다라는 핑계로 뭔가 그 사람에게 확증 편향을 너무 심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좀 많이 했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네, 무슨 예. 얘기냐면 좀 괜찮은 분들 계시잖아요. 뭐 최장직 교수님이 됐든 아니면 유시민 작가가 됐든 그런 분들이 추천하는 기사. 그러니까 너무 막 자극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읽을 만한 기사를 사람이 선정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편향되지 않게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추천해주는 그런 뉴스 큐레이터 같은 것들이 오히려 생기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양대 포털이라고 불리죠. 네이버 다음. 근데 네이버는 뭐 보수 쪽 이야기가 많이 있고 다음은 진보 쪽 이야기가 많이 있다. 댓글도 뭐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신장식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뭐 사실 이렇게 미디어 오늘이나 또는 MBC 이런 데서 이제 분석한 기사들을 보면 분명히 편향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중심으로 언론이 기사가 노출되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네이버나 다음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게 광고판 아닌가? 이게 그 검색 사이트가 맞나? 예. 포털 사이트가 맞나?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를 검색을 해도 사실은 뭐 파워링크, 무슨 링크, 또 네이버는 얼마 전에도 자기네 쇼핑몰 중심으로 검색이 되도록 했다가 그 법적 제재를 받기도 했는데 저는 차라리 구글처럼 검색을 하면 그 언론사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예, 이런 방식을 고려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너무 많은 기사가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이 이걸 일일이 노출 빈도나 이런 걸 정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포털로 뉴스를 소비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거든요. 네. 압도적인데 이게 수동으로밖에 이제 독자들이 뉴스를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털에서 띄워주는 걸 봐야 되는데 네. 이게 베스트셀러 효과라고 또 상위권 올라가는 기사는 또 자동으로 클릭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론사에서 소위 말하는 제목 낚시질을 하죠. 네, 제목 장사. 섹시한 제목, 또 낚을 수 있는 제목. 내용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장식 변호사 이야기처럼 구글처럼 그렇게 정말 검색 엔진만 활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뉴스는 좀 빼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이게 팩트를 약간 봐야 되는 것이요. 구글도 사람들이 많이 안 써서 그렇지 구글의 뉴스 탭으로 들어가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사실 네이버나 다음이 부작용도 많지만 꽤 순기능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면서 주요 뉴스들 제목이라도 한 번씩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도 시사라든지 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뭐 어느 정도 관심도 가지게 되는 것들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기사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여론 조성이 사실은 물론 그게 너무 과도하면 문제긴 하지만 예. 많은 정보가 동시에 잘 공유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요즘 2030 제 동생만 해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시사나 정치나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예. 많은데 뭐 나름대로 그런 순기능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아유, 예. 벌써 끝났나요? 예. 천하람 변호사 첫 시간이었는데 어땠습니까? 뭐 좋은데요. 그리고 원외니까 사실 이거 뭐 부담 없이 제가 뭐 국민의힘 소속이긴 하지만 제가 국민의힘을 뭐 대표하는 것도 아니니까 예. 앞으로는 더 신명나게 국민의힘 생각도 전하지만 제 생각 위주로 더 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장식 변호사는 이제 파트너가 바뀌었어요. 최단비 네네. 변호사였다가. 네네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최단비 변호사를 만났는데 네. 굉장히 반가워하니까 자기 잘렸다고.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예.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근데 뭐 오늘 어떻게 해요? 천하람 변호사랑 처음 해봤습니까? 아니면 여러 번 해보셨어요? 천하람 변호사님 제가 다른 방송에 나오는 건 많이 봤는데 사실 토론을 직접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천하람 변호사님 같은 분이 제일 이제 그 토론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과는 굉장히 다른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막 딱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천 변호사님은 아까도 뭐 중앙지검에서 윤석열 관련 가족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뭐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날 수 있겠다. 더 좋은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매주 맹활약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원의 측면 승부 신장식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